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중 물결랑 서민의 행복한 아름다운 동네 서울 중랑구 앞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세계가 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위기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세계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그러나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도 막고 탄소 중립도 실현하고 코로나19로부터 인간도 지켜내는 슬기로운 대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은 옳았습니다.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그린 뉴딜도 옳았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선진국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고 국민이 뒷받침해 주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믿어주고 계십니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짜뉴스 발목 잡기 안 됩니다. 확실하게 가짜뉴스에 발목 잡기에 대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모두 다 위기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들이 저는 잘못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같은 대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이 확실해야지 가짜뉴스가 근절됩니다. 백신 관련한 가짜뉴스가 난무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백신 관련한 계약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단단하게 국민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정부가 그동안 쭉 했던 정책을 요약하면 4월 달에 저희가 한 300만 명 정도 접종하도록 되고 상반기에 정부가 백신 공급이 확정된 걸 토대로 산정해 볼 때 그 전제하에 1,200만 명, 약 22%의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월별 일정에 의해서 따져보면 11월 정도에 약 65%에서 70% 집단면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반기 백신 공급 계획에도 혹시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플러스 알파로 확보하는 노력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337만 회분이 도입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접종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접종 현장 가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접종을 맞아봤습니다. 제가 접종 현장을 가봤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마워요. 데려다 주고 또 접종시켜주고 또 갈 때는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못할 망정 백신 갖고 장난을 쳐선 되겠습니까? 가짜뉴스 남발시켜서는 안 되겠죠? 네. 철저하게 단죄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기 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백신 접종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적은 국가일까요? 예, 그 코로나 사망자는요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인가 하는 통계를 하는데 뉴질랜드와 우리나라가 3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선진국은 제가 알기로는 5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10만 명당 사망자가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는 압도적으로 뉴질랜드와 우리 한국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 인구 10만 명당 대한민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예, 역시 작년도에 저희가 마이너스 1%였는데요. 선진국이 평균 마이너스 4.5%인 걸 비교한다면 그건 저희가 가장 낮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힘듭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정부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지난 20년에 국가 채무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OECD 주요 국가 중에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월 11일 독일의 유력 언론지인 디차이트가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실업자 수가 가장 적은 나라 1위가 바로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해 주셨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종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접종률이 약 몇 퍼센트 되죠? 제가 4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6일 기준으로 38%입니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총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진자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몇 천만 명입니다. 3,100만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430만 명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5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11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의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늦었던 이유도 우리가 코로나 방역이 괜찮았고 이제 백신 접종률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난무시키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이 내용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지금 단계는 물론 한 3, 4%밖에 안 되지만은 상반기 되면 20%가 좀 넘고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정부의 그런 계획을 좀 믿어주시고 정부도 지금 설정되어 있는 계획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봐 하루하루 피말리면서 추가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백신 접종 추가 확보에 여야가 있습니까? 이것까지 정치적으로 개선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 사망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망자 세계 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2위나 3위였습니다. 2위였습니다. 2위. 미국, 일본, 중국 뭐 등등의 나라의 사망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대처율이 세계 사망자가 2위였습니다. 이랬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발목 잡을 생각이나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집단 면역에 6년 4개월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보기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잘못된 뉴스입니다. 물론 정부가 11월 달에 목표로 집단 면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약간의 차질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은 6년 4개월 걸린다는 그런 표현은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민이 어려워서 국민께 재정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국가 채무가 또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채무는 더 많아지지 않게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48.7%,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256%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에 가장 낮은 국가 채무율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 채무 관련한 그리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 관련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GDP 대비 국가 채무는 50%가 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나라가 제가 보기엔 평균 15%포인트 정도 이상 국가 채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비한다면 국가 채무 비중이 늘어난 속도가 폭이 굉장히 적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왔었던 이제 국가 채무의 비중 속도를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게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 준칙을 설정을 해서 국회에 법 개정안을 올려드렸고요. 아직은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우리는 작년에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떻든 재난지원금을 또한 의결하고 했습니다. 재난지원,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작년 2분기 즈음에서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양극화가 가장 적었을 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고 난 다음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때 저희가 약 14조 2천억 정도의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전 분위 계층에게 지급되다 보니까 물론 저소득 계층에도 고소득에서 줬지만은 하여튼 14조 2천억이라는 재원 지원 효과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전 분위에 지원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원했기 때문에 당시에 1분위가 소득이 8.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분위는 소득이 6.5%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께 드리는 재난지원금은 다시 그것이 지역 화폐로 사용이 되어서 지역 경제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별지원금 받았어요? 라고 물으니 하는 말이, 저희는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서요, 의원님. 그것은 바로 재난지원금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이 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이 14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뭐 선별지원이든 보편이든 재난지원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됐고 또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14조 원이면은 이 돈을 보편재난지원금으로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같은 14조 원이라도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고 또 이 재정을 운영하는 원칙과 부합하느냐 한다면, 저는 같은 돈이라면, 돈을 아끼려는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돈을 지급한다면은 1, 2분위의 계층에 계신 분보다도 아래 분위의 계층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평가에 의하면 1, 2분위에 계신 분들에게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는 보편적 지원이 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 당연히 더 어려운 분들에게 드려야죠. 네.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지원한 것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일본은 저희하고 지원 스킴이 좀 틀린데요. 물론 제한되긴 하지만은 선택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원까지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액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2,400조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은 전체 지원액이 약 2,9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영업자는 24.6%고요. 미국은 자영업자가 6%, 일본은 자영업자가 10%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지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이번에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다 못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경기 침체 때문에 고용 상황도 거의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경기 침체 후행적으로 고용이 더 따라와서 회복도 경기 회복보다는 고용 회복이 좀 늦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그렇게 어려웠던 고용이 금년 1, 2월 달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1월 달에 마이너스 98만까지도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3월부터는 뭐 역시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3월에는 31만 4천 명의 취업자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기저효과도 반영이 됐겠지만은 또 최근에 경기의 개선 흐름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3월 이후에 4월부터도 계속 이와 같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코로나 위기 때문에 타격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충격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온 국민이 30대, 40대, 20대의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6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도 일자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일자리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정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깎았습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이 다 딸려있는 어른들입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니 집값 상승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LH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득을 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 막을 대책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작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기대만큼 안정화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몇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은 역시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 정부가 줄곧 강화해 왔고요. 두 번째는 역시 부동산 투기 억제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해서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소위 투기로 인해서 기대 승률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서 주택의 시장에 불안정이 있다고 보고 투기 억제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뭐 저는 여야라든가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이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이번 민심에서 혹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안정세를 가져오다가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 안정세만큼은 견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공시지가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고 제자리를 좀 잡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주택자의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내 집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하는 아파트는 공공이 공급하고 반값 아파트여야 하고 질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 대책의 대책이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정부도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가 집을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뭐 세제나 대출상에 크게 제한을 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세제상의 규제가 있는 거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분석을 혹시 더 낮출 게 있으면은 저희가 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하면서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요. 부동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종부세처럼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공시지가가 늘어나면서 갖가지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다 살펴보십시오. 네, 그렇게. 예.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효과 벌써 호가 6억 뛰었다. 아파트값 2억 3억씩 들썩. 노원은 0.09에서 0.17로 급격 상승.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서 저는 실제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오다가 최근에 아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좀 일부에서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보여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국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LH 사태 등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본 세곤하겠습니다. 범죄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은 모두 몰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구 갑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